일단은 이 변시 사령을 풀어가는 이제 기본 접근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설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요. 학설은 정답이 아니고요, 판례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령을 풀이할 때는 판례가 정답이에요. 옛날 그 논수령, 약수령 시절에는 입법론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 규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 규정 자체가 행정소송법만 하더라도 48년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약 60년도 넘은 70년 가까운 법이, 그러니까 80년, 거의 80년에 가까운 법이라서 80년 전에 태어난 아이한테 주었던 옷을 지금 80살이 된 상황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수령에서는 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 어떤 미흡한 점, 사각지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학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수령, 약수령이에요. 더군다나 판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론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가지고 좀 더 해석을 범위를 좀 넓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가 약간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판례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가서 결론을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구제라여 입법론적으로 결론 내려달라. 이게 과거의 약수령, 논수령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변시 와서 제가 진짜 많이 놀랐던 게 판례 비판적으로 사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한다거나 음행소송을 인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작위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익보호성이 이법성의 요소냐 인과관계 요소냐 할 때 이법성의 요소라고 서슴없이 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철학적 배경이라든가 행정법학적인 논리 구조가 없으면 그렇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썼는데 1문과 2문과 3문을 가만히 보면 서로 충돌되는 이런 이 지점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은 되게 잘 썼는데 점수는 정말 터무니없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판례로 일관되게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차피 판례의 논리로 풀어가되 이제 의미 있는 견해가 있으면요. 의미 있는 판례 비판적인 의미 있는 견해 있으면 마지막에 이 소개하는 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에 소개. 어디서 소개하냐면 결론에서. 결론에서 이제 결론을 판례 태도로 결론을 내려준 다음에 이런 판례 태도가 현재는 맞는지 몰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에 대해서라는 수식어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수식어 가지고. 자, 그래서 만약 판례와 정반대 학설의 태도를 취한다면요, 실제 이제 변호사가 되는 지금 실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하면 무조건 수학학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죠. 그럼 승소율이 왕창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이제 유명한 지법 원장이에요, 지금요. 제가 선배 한 명하고 같은 고등학교인데 둘 다 서울에 동서남북 중이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의 법원장이에요 지금.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얘기한 이제 이유 옛날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깜놀해요. 변호사들이 오면 교과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거 받거나 이거 받아요. 그 승소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시각을 다시 변화시켜야 되는데 판례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물론 그 시각 변화는 연수원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 변시 출신자들은 연수 제도가 없고 인턴십 제도라 이제 거기 가서 무지하게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기득의 이제 변호사들이 로스쿨 변호사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들은 안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률 규정과 판례를 합쳐서요. 법리라 그래, 법리. 그러니까 법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법률 규정과 판례를 합쳐서 한 거예요. 판례가 법률이 말하는 이치란 뜻을, 이치를 밝히는 작업이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치의 이자하고 법률 규정의 법자를 합쳐서 법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게 무슨 아주 홀리한 워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홀리 워드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과목들이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선택행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견해 드립이 있으면 판례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판례 공부를 할 때 그 판례를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쓰라는 판례가 아니에요. 그 판례를 볼 때 판례의 구조가 이 리딩 케이스, 리딩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사건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판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리딩 케이스, 이 판례를 써야지 이 판례를 쓰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쓰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친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통치행위를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판례가 일단 통치행위를 뭐라고 보냐면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한다고 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키예요,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키예요. 그러면 이 말로부터 우리는 사법심사권은 보유하고 있는데 행사 억제니까 그 행사를 억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심사권은 보유하되 행사 억제예요. 그러면 보유하는 사법심사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사 억제인데 억제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이유에는 우리가 흔히 법학적으로 이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이유, 이론상 이유, 법정책상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통치행위는 이유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순한 물음에서. 이걸 논리대로 이제 배열하는 것이 통치행위에 대한 사례형 답안 작성인데요. 통치행위 중에는 사법심사권 보유 있잖아요.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를 운운하기도 전에 아예 명백하게 통치행위 국가장도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요. 이건 그냥 명백하게 이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통치행위예요, 그냥. 두 번째는 헌법 78조쯤인가요? 거기에 이제 자격심사 국회의원에 이거는 사망쯤에 보면은 재판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게 소제기하지 못한다. 아예 소제기 사법심사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법률 조항이 나와요, 헌법에. 그건 헌법을 명문규정으로 인정한 통치행위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심사권의 보유를 운운하기 전에 운운하기도 전에 아예 명백하게 통치인 국가작용이 그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고 국회에서 하는 징계, 그다음에 자격심사 이거요.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묻는 문제는 이제 국군의 해입하병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는 다른 국면의 이제 국가작용이면 틀림이 없죠. 그럼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이미 언급한 대로 첫째 보유하는 사법심사권이 무엇이냐는 거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 있다면 억제하는 이유는 뭘까? 이 순서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거 다 뭐예요?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 논리를 모르면 통치행위를 못 푸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한번 발굴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문제의 소재는 뭐냐면 3단 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전제는 이제 뭐뭇은 뭐뭇이다. 이제 원래 이건데 원래 if should예요, 원래. 인간이라면 죽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평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조문들이 전부 다 형법도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 그럼 뭐 하는 거죠? if로 바꾸면 만약 사람을 죽인 자라면 처해져야 한다를 그렇게 평서문으로 바꾼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칸트가 정언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정언명령을 법률 규정을 바꿀 때는 평서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if should인데 사실 if should는 이거는 이제 조건이라고 그러고 법률 조건, 그래서 이거 필요 조건이죠, 법률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효과고요. 그래서 이걸 요건이라고 그러고 효과를 하죠. 이 요건,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있죠, 조건 중에. 그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차이는 아시죠? 이 차이는 시각의 차이죠.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건 쪽에서 효과 쪽을 보면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효과 쪽에서 조건을 보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나에게 오는 조건이 뭘까? 충분 조건. 이쪽에서 하는데 효과에 도달하는 조건은 뭘까? 필요 조건. 따라서 필요 조건에는 도달 못하는 조건도 있죠. 그래서 그게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법학은. 필연적으로. 근데 충분 조건에서는 예외가 없죠. 그렇죠? 그 예외를 미리 조건의 효과 입장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1대1 대응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필요 조건 중에 이 효과에 도달해야 조건이 되는 건데 이게 벗어나잖아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죄. 네.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대전제는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죽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죽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일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 사안의 포섭이 있고 소결로 사안 포섭 소결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정의 했더니 소크라테스 정의를 이렇게 해봤더니 다 통과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효과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로 연결되죠. 그러면 소전제는 전부 다 뭐에서 나왔어요? if에 있는 명사들이 다 소전제죠. 네네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if에 있는 명사들이 다 소전제다. 그러면은 그 우리 법률 규정에 있는 명사들이 다 소전제다. 효과와 관련 없는 명사들이 전부 다 소전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는 대전제가 드러나야 돼요. 이 대전제에 대한 언급 없이 전개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해요. 요게 법학적 논리비약이 뭐냐면 대전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문제된다. 이런 거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논리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채점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암기해서 쓴다. 왜냐면 대전제가 있어야 물어보는 문제가 뭐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전제를 통과해 여기서부터 첫째 문제 된다, 둘째 문제 된다, 셋째 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대전제의 명사로부터. 근데 이 대전제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빼내니까 이거는 암기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게 대부분이죠. 현재 신림동에서 배우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림동 이거 답안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본인은 100점짜리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최고 점수 60점짜리 배우고 있는 거다. 60점짜리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똑같이 다 가지고 60점짜리 배우니까 똑같이 40점, 46점, 48점 원절에서 하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 봐.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오해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끔 써야 60점 이상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해야 되고, 그럼 대전제는 99%가 법률 규정이에요. 행정성법 규정이 전부 다. 대전제. 행정법 행정법에서는 왜 행정성법이 대전제냐면, 이 역사적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전제 왕권이 입법, 행정, 사법을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공제서를 말한 것처럼 시민혁명이 성공하자 시민계급이 제일 먼저 뺏은 게 입법권이에요. 입법권 뺏어서 자기들이 일단 독점을 해요. 그리고 사법권은 니들은 우리가 말하는 법에 말하는 입이야. 그 다음에 행정권은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팔다리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팔다리에 불과한 놈들이 도리어 우리가 만든 법으로 우리에게 침해를 하네. 그러면 그거를 사법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처음에 안 그랬어요. 사법부를 봤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루이 14세 때 이 지명한 애들이에요. 다 귀족들이에요. 그 가봐야 어차피 그동안 이렇게 싸웠는데 나한테 호의적일 리가 없다. 거기다 행정권도 전부 다 기존의 왕권 체제에서 있었던 하이어라키 관료제를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이승만이 일제시대 관료제 끌고 왔다.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거기가 그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통제하에 있긴 해요. 그래서 사법부로 갈 것을 행정부 쪽으로 갖고 와버려요. 이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국참사원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국참사원을 만들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일적으로 최종적으로 거기서 끝냈어요. 사법부를 안 가지고 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법에 있어서 비전문적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삐걱삐걱대. 그 한 80년쯤 지났을까? 다시 행정소송 만들어서 글로 보내요. 다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행정이 뭔지를
말하는 약 2,000개의 행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적인 행정에 대한 정의는 없고 행정이 뭔지를 말하는 약 2,000개의 개별적인 행정법이 있어요. 개별법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일반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참사원이란 기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기구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지? 어떻게가 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법이고, 그러니까 심판법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 심판법 안으로 들어온 행정작용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통제해줘가 아니라 이렇게 통제할 건데 요만큼 저기서 일로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 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네, 민법하고 형법하고 정반대예요. 민법과 형법은 이 새끼를 이렇게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율령 할 때 율이거든요. 네, 율령, 율령이라는 건 이제 행정법이고, 그러니까 율은 형법이고, 그러니까 율을 통해서 네 죽여버릴까 하고 반포를 한 다음에 매우 철화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사법기관이 별도로 있었고, 포도청이라고, 포도하문이 별도로 있고, 포도하문 지나서 이제 형집행했죠. 민법은 원시사에서부터 물물교환 할 때부터 민법원이 발생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했다, 네가 평가를 하라고 해서 솔로몬 같은 이제 재판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대등한 관계자니까 그것도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법은 거꾸로예요. 분쟁이라는 걸 먼저 예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거쳤으니까 만들 거니까 이 절차 따라 들어와, 이 절차 따라 못 들어오면 우리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제가 이 행정소송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행정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행정소송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1조부터 44조까지인가 그걸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 다른 법률 규정이 있기도 해요.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대전제로 나오는 법률 규정이 이제 국가배상법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47조 기속력 규정, 이제 제3자의 이제 소급표가 미치느냐 이런 거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몇 개의 다른 법률이 있긴 해요. 행정기본법 14조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서 거부처분 시에 따라야 할 법률 규정이 처분시법이냐 아니면 판결시법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행정기본법 14조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약간 다른 이제 대전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99%는 행정소송법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전제를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대전제를 찾는 방법은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찾아요. 그럼 지금부터 묻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묻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물음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서 자, 대전제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대전제를 찾아야 돼요. 이 대전제가 이 법조문 3개예요. 이 법조문 3개예요. 이 법조문 3개인데 이 안에 매우 심각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컴마 있죠? 이건 준용이에요. 준용? 네, 38조 1항이 19조를 준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마하고 제19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하고 이 컴마인데 뒤에 같은 법이라고 나와요. 예, 조항이 나오잖아요. 몇 조 이렇게. 그럼 무조건 법 이름을 써줘야 돼 앞에다.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준용이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준용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제2조 이렇게 같은 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여기 없으면은 법이 없는 이상한 조항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법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그래서 행정소송법 이하동법이라 한다 할 때는 여기다 동법을 쓸 것이고 이하동법이라는 요 표현이 없으면 같은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와는 있잖아요. 요 와는 실제법적 처분 개념서에서 쓰는 접속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건 실제법적 처분 개념서에서 말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그 대전제예요. 실체법적 에서 쓰는 거예요. 쟁송법적 처분 개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건 잘 구분을 못해요. 네. 그런데 현재 판례가 실제법적 처분 개념서를 취한 건 아니고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처분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실제법적 처분 개념서를 밑에 기초로 깔고 그 위에다가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 취하고 있는 일종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약간 수용을 해줘요.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법 처분 개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초란 말을 써주면 돼요. 실제법 처분 개념설을 취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과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에 대한 이론 대립이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쓰면은 감점이에요. 이 대상적 경우에서 그걸 쓰면 감점이에요. 다만 실제법 처분 개념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판례와 쟁송법 처분 개념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을 쓸 이유가 없어요. 판례까지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쟁송법적 처분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그 말만 첨가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에요.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권리구제에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야 하는 방향성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85년부터 그 전에 1년 전에 84년 1년 선배들이 행정법 배울 때부터 음행소송이 이 국회에 계류됐어요. 그때. 그때부터. 지금 저 죽을 때까지 통과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류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계류되고 있죠. 40년이 넘도록 내가 벌써 나이가 40년 전 대학생이었네. 진짜 그때 입실렌트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40년 전 그때도 계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류 지금도 계류됐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데 어느 때 이게 계류 상태에서 풀려서 통과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음행소송 인정되죠.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그 임시처분 인정되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 부작위 그것도 위법성 요소로 다 바뀌어요. 무지막지하게 바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된다. 항상 그 불안감을 20년 전에 고시공부할 때도 갖고 있었고 40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가 만족이 되면은 사법심사권이 발생하죠. 항고소송이라는 사법심사권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비로소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억제하는 영역에 이제 속하는지가 문제가 되죠. 이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억제하는 영역은 온리 유일하게 통치행위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교재를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 재량행위니 뭐 판단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지금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통치행위만 온리 유일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통치행위 외에 나머지는 다 들어왔느냐? 아까 얘기했죠. 법 규정상 근거, 이론상 근거 아무리 뒤져봐도 제외시킬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오로지 이 통치행위만 지금 정책상 근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 전개된 걸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써보면, 자, 묻는 문제. 일단 대전제는 이 위에 일단 있어요. 요 위에 대전제가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파병 결정에 자 대전제 나왔죠. 행정법 38조 1항, 19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 첫 번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 그렇다면 통치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가 이제 사법심사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는 얘기고, 통치행위는 그게 억제되는 영역인지. 그래서 억제되니까는 결론적으로 못 가는 거네. 억제 안 돼?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대가 아니니까 보통은 사회과학 계열 나온 친구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어문 계열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쓰면 이것도 이상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설명 안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그게 통칭이가 여 앞에다 이제 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억제해야 되는 통치행위 아니면 사법심사권에서 제외되는 통치 이렇게 뭔가를 꼭 붙이고 싶은 강한 이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그 뜻이라니까요. 저도 공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대 나오면은 이제 공대 나오면 뭐냐면 이 공학적인 메커니즘 상으로 뭐가 이거야라면 서로 이제 하면 그 약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려면 이런 메커니즘 앞에 뭐뭐라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해서 뭐뭐라고 보는 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 법학에서는 이 간주관성이 매우 탁월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간주관성이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죠. 통치행위만 툭 얘기해주면 상대방도 판례에 의하면 사법심사권이 제외되는 거 나도 맞아 사법심사권이 제외되는 영역이야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통칭이란 말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통칭이란 말 딱 쓰는 순간 벌써 채점자는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말할지 알겠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 그림대로 D가 논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배신감 느껴서 점수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문제의 소재를 이제 썼어요. 문제점이라고. 그럼 뒤따르는 목차를 써야 되거든요. 예컨대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이 행정소 38조 2랑 컴마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통치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해서 다음에 2번 목차와 3번 목차를 그대로 표현을 유지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요 또 다시 써요. 좀 더 간략화된 표현으로 대상적격, 충족, 여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통치행위인지 여부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형식적 논리의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형식적 논리의 일관성이 이게 어려운 말로 논리학에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말을 쓰는데 사실은 같은 말 다시 써 임마 이런 뜻이에요. 네. 같은 표현 다시 써. 왜 간주관성이니까. 같은 표현 다시 써. 그러면 대통령 갑의 지성이 대상이 되는지 여기까지에 의하여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데 계속 이제 잘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대전제는 목차로 표현될 때는 생략해도 돼요. 목차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돼? 대전제는? 그러니까 대전제 이미 썼으니까 문제 소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이 이 은을 이로 바꾼 다음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된다면 여부로 바꿔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 파변 결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행위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이걸 형식적 논리의 일관성이라고 해요. 네. 엄청 쉬워요 법학은. 그래서 문제점만 잘 쓰면 그 표현을 계속 내려쓰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제 애워서 판례 온 거 이제 박아 넣는 거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이 행정소송법 38조 컴마 제19조와 동법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이제 처음에 모두의 첫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가 답이죠.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 뒤따라 전개되는 목차들의 하위 목차들의 기본형은요. 뭐뭐인지 여부예요. 언제나. 뭐뭐인지 여부이면서 거기 안에는 판례에서 하는 경우 혹은 판례 소결, 판사이거나 판소, 판례에서 하는 경우 써도 되고 판례 소결 써도 상관이 없어요. 판례 소결로 쓰는 건 뭐냐면 이거는 판결문이 이렇게 써요. 소결이라고. 일점에 대하여. 쭉 쓴 다음에 마지막 소결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 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순전히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을 쓰는 방식이에요. 판례에서 하는 경우. 사는 경우를 내가 평가해 보겠다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가 3개가 있어요.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전통적 의미에 분류하면 이제 자기 처분이냐, 자기 처분. 그러니까 치송의 대상이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그 중에 자기 처분이냐에 판단하는 것은 행공특보권이지 국권직관이거든요. 이걸 얘기하면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면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혹은 국권 직영도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국권 직관과 국권 직영은요. 이거는 이 등호관계 있질 않아요. 판사가 집 꼴리는 대로 쉬운 대로 지 머릿속에 확 들어온다 써요. 그냥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5대5예요.
어떤 평석이 국권 직관에서 국권 직영으로 해서 넘어간다. 그건 개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자 여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법규상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가 직접 발생하게 한다 이 말은 여기는 법률행위적 행정이고 이건 준법률행위적 행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건 행정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강학상 행정행위. 판례가 일헌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 강학상 행정행위를 전제로 공권력 행사를 지금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부 있잖아요. 그 거부라고 하는데 거부가 거부 처분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신 그거 구국이에요. 그신은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 그거는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세 번째, 그 국민에게 그 행위 활동을 요구할 복상 또는 조의상 조건이 있을 것. 하는데 그 국민에게라는 말이 거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감점이에요. 당사자하고 그 국민은 달라요. 그래서 당사자라고 썼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거부처분에 오늘 쓴 답안 그거 그 국민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얘기해 줄게요. 있었다가 현재는 이 전통적 이 분류에 속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행공특법권역이 국권직관 요 편하고 이거는 자기처분 그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인 그신 그거 그국 이 두 개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취소송의 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계속 검토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요 국민의 권리 및 국권지경,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행실법대가 있어요. 그걸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 그러는데 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 그 다음에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행한 행정청과 그 행위 직접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보이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가 있어요. 이게 관행실법태란 판례 대표적인 게 공표를 취소의 대상으로 한 거예요. 공표가 뭐냐면 이제 법 위반 행위자의 공표,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자들, 성범죄자들 이제 명단 공표 있잖아요. 그 명단 공표 행위는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그럼 행정상 사실행위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행정상 사실행위가 있는데 그게 요거를 통과하잖아요.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그 통과할 때 이 의자를 가지고 통과하거든요. 이 의자가 수인 의무의 하명이에요.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해요. 그러면 이게 통과하면 요거를 권력적 사실행위라 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적 사실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자가 아니라 행정상 사실행위인데 그게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을 통과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변하면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예요.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근데 법규도 행정법규죠.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이 이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처분적 법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걸 통과하면 일이 간다예요. 이게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이게 판례가 보는 그 밖에 행정작용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해준하는 이 행공특법권역이라는 성질을 통과하면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또 근데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통과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요. 비관상. 그죠? 행정상 공표가 대표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분점을 알면은 너무 쉬워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너무나 개념적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따라야 하는지 안 따라야 생명은 국가가 박탈하면 안 되니까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 물리력 행사예요.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 물력 행사. 그러면 이 세무조사가 5회에 세무조사는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세무조사, 조사 행위는 사실행위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될까요? 재산에 대한 강제적 물리. 자, 신체에 대한 강제적 물리,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에 뭘까요? 질문이요. 불러다 앞에 앉혀놓고 질문하잖아요. 뭐예요? 나의 자유로운 신체 행사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각종 카드 전표 있죠? 몇 박스씩 뉴스에 보면 갖고 가요. 그거 나의 재산이잖아요. 그거 재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압류 행위니까 강제적 물리력 행사죠. 그러니까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예요. 근데 성범죄자들의 명단 공표 있죠? 명단 공표는 신체, 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못 가요. 비권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치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관행실법들을 통과하면서 치송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가 뭔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 티피컬 전형 답안이에요. 그냥 모범 답안인데 관련 법령만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뭐 성범죄자들에 관한 법률이라고 가칭하면 그 법률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이거든요. 그 행위를 자 명단 공표를 하자고요. 명단 공표 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적 측면 한 다음에 뒤에다가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티피컬. 의 우월성 혹은 의 일방성. 네, 일방성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 명단 공표 행위와 그 명단이 공표된 자가 입는 이제 불이익사의 실적 관련성이거든요. 그 명단 공표, 피공표자가 입는 불이익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거 법률상 이게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이라 그래요. 법률상 이게 침해가 아니에요. 불이익이에요. 네네. 불이익.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이익이에요. 그게 뭘까요? 명예훼손, 수치심 자극. 그걸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명예훼손과 수치심 자극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는요. 이것도 전형 답안이 판례. 취재 분조유. 분조유. 취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에서의 유효적절한 수사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상. 왜냐하면 명단 공표로 돼서 진짜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자극됐어요. 그럼 얘는 뭐 할까요? 일단 명예가 훼손돼서 국가배상 청구소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느니 취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에서의 유효적절. 그러니까 먼저 와라. 그렇게 하면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가는 이제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거에 요즘에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그래서 배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 제 수업을 안 듣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 자, 이 세 개의 판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행공특보권은 국권직관, 근신그거구구, 관행실법대. 자, 이 세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치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었을 때 진짜로 현실이 되었을 때 높은 평가를 받게 돼요. 진짜 실수하지 않게 돼요. 이 세 판례 중에서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을 가장 먼저 동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자고요.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공특법 권의기 국권직관 이렇게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권리 설정을 명하는 행위는 이제 허특인데요. 허가 특허 인가 대리. 인가 대리. 그 다음에 의무 부담을 명하는 것은 이제 하예요. 그래서 하하면 특인대가 돼요. 근데 면자는 왜 없을까요? 면제가 뭔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설정해주는 건 아니라 그냥 면해주는. 예, 면제는요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어요. 하명에는 특히 네 개가 있죠.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그래서 작부급수라 그래요. 작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작부는 술집 작부여서 몸 팔고 술 파는 여자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템프를 하죠. 자, 그래서 작부급수예요. 근데 이 부자기 하명을 면제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허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제라고 하면 똑같이 면제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해제란 말을 쓰죠. 그래서 부자기 하명을 해제하는 걸 허가라 그래요. 그럼 자기 급부 수인을 해제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면제라 그래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면이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성질에서 성질적 측면에서 뭐라 하죠, 그걸? 행정이 성질적 측면에서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뭘 할까요? 명령적 행위랍니다. 성질로. 그러면 왜 굳이 성질이라는 걸 왜 따지죠? 성질이라는 걸 왜 따질까요? 그거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률 규정으로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못할 때는 성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위는 원칙이 기속행위예요. 성질상. 근데 하명은 원칙이 기속행위로 할까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만들어줘요. 법률은.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다 해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허가만큼은 기속행위가 해놨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스토리상으로. 그래야 행정법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좀 진행을 시키면 그래서 소결은 이제 주어진 위의 사례를 보면서 판례 문구 있죠. 판례 문구 금방 얘기했잖아요. 행공특법 권한기 국권직관 이 판례 문구가 1:1 대응 관계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점수예요. 근데 이거를 1:1 대응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필링에 따라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써버리더라고요. 이제 이러니까 점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법률 개념을 동원해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만든 다음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런 이 징검다리 특정 법률 개념을 동원할 때가 이제 되게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렵고 나머지는 자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건 마치 사랑의 짝대기처럼 이렇게 짝대기판 연결하면 돼요. 여기는 모두 배워야 돼요. 그럼 소개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자, 요거죠. 요거 징검다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파견 부대에 소속된 전투원들이죠. 걔네들에게 해외 파견 근무 의무하고 또 작전 수행 의무. 자, 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죠. 자, 권의기 중에 권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권도 아니요. 기도 아닌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요걸로 연결이 됐죠. 그다음에 항상 할 때는 임으로 이어서 이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으로 여기까지 행위 여기까지 부담을 명하는 것이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국권 직관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그래서 이 국권 직관 행위 이어서 임으로 이어서 마지막에 주어로 올라가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다 이렇게.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걸 기억해서 쓰시면 돼요. 언제나 여기는. 판례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이 답안 작성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야, 그 판례는 이런 판례야 이런 지식을 스택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송의 대상적 격을 다룬 경우에는 소개를 쓸 때 임으로 이어서 뭐뭐이다라는 이 사안포서 문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법서, 쟁송법설의 대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써봐야 오히려 점수가 오히려 감점될 요소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써야 되는데 다른 걸 써야 되니까. 자, 이 쟁송법적 개념설과 실체법 개념설 이 학설이 의미 있는 부분은 이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 권력적 사실행위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쓸 때만 요거 써주는 거예요. 이 세 개 쓸 때만.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 항고소송이라는 사법심사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의 사법심사권 행사를 스스로 억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 논의가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죠. 그럼 이제 또 시작을 해보자까요. 대통령 갑의 파병이 통치행위인지 문제된다를 여부로 바꿔줬으니까 자, 이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학설이 여기는 필수예요. 필수. 이제 과거에는 의례적으로 인정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사사를 운영하던 비자금 있죠. 이 나쁜 새끼죠. 근데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통치자금이 요즘에 지금 세계 이혼 재판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 통치자금이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거. 네. 한석관이라고 그래야죠 이제. 왜냐하면 국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오염의
중대범죄죠 이건. 네. 탄핵 사유죠. 따라서 매우 많은 부분에서 통치행위가 부정되고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만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도대체 뭐냐. 법학에서는 이 근거가 없이 뭘 말한다?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통치행위 파트는 학설의 대립 소개가 필수예요. 이제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절충설. 근데 절충설은 목소리가 크지 않게 무시해도 돼요. 오로지 긍정과 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긍정설은 쓸 때는 많은 내용을 배우시는데 학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긍정설은. 자, 통치행위는 이제 재량행위설이라는 자유재량행위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게 네. 자유재량행위설이에요. 이거. 그다음 또 이게 내재적 제약설이고 이건 사법자재설이고 이건 독자적 성질설이에요. 네. 그 학설 이름을 이렇게 그냥 같이 붙여가지고 쓰면 돼요. 이거 스킬이에요. 이 스킬을 모르면 이거 다 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내재독사 이렇게 하면 돼요. 내재독사. 왜? 통치행위는 그 안에 독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함부로 건드리면 이거 독사에 물린다 이거. 그러니까 내재독사, 내재적 제약설, 그 다음에 재량행위설, 독자성설, 사법자재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재독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부정설은 무슨 소리야. 지금 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 지금 재판청권의 일반적 인정 27조.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국민의 재판청권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지 형식적 법치주의를 하질 않는다. 그럼 실적 법치주의의 근거가 뭐죠? 뭐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요. 우리나라 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뭐죠? 네, 틀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질적. 네. 딱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형식 법치주의 하에서는 국회가 법 만들었으니까 다 지켜. 그런데 헌재가 나와서 그 법도 헌법 위반이면 없앨 수 있어. 이게 실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헌재 제도가 있는 나라는 실적 법치국가. 그다음에 헌재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형식 법치국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죠. 27조에 보면은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무슨 재판에는 수시가 없어요. 수시가 없으니까 일반적이죠. 재판에 대한 수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개괄주의죠. 자, 개괄주의는 뭐냐면, 자, 개괄주의 반대가 열거주의예요. 들어보셨죠? 그럼 열거주의는 뭘 열거주의라고 뭘 개괄주의를 하죠? 그러니까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게 열거주의. 그러면은 행정소송법에다 열거를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2,000개의 법률 안에 각 행정 행위를 할 때마다 그 행정의 처분 법규 안에다가 마지막 사망에 반드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송을 언제까지 이 조항이 들어가면 열거주예요. 근데 그 조항 다 찢어버리고 행정소송법으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처분 개념을 도입하면서 19조에 시송은 처분을 대상한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럼 2,000개의 개별법 중에 행정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게 처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개괄주의죠. 네. 그러니까 이 열거주의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오해했다고 못 풀었죠.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요 앞에서는 이해했는데 뒤에서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게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네, 개괄주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상 개괄주의 채택은 뭐냐?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치행위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죠. 그렇죠. 통치행위는 더 이상 재판 청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 인정 안 된다고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설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재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실재계, 실재계. 그럼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해답이 판례를 익히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판례는 고정국, 스억. 고정국 쓱 이렇게 다 쓱 고정국 쓱 구렁이 담 넘어가지 쓱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돼. 왜 여기에 자기는 한 발 걸치기가 쉽거든. 그래서 고도의 정치 상태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판례 보십시오. 여기다 이른바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른바 통치행위.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학계에서 하도 말을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딱히 소통할 수 있는 간주관적인 용어 없으니까 니들이 그 말을 쓴다고 그럼 우리도 그거 받아줄게. 이른바
혹은 소위.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른바 통치행위를 하여 자 그래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 제한하는 영역을 통치행위를 할게 하면서 스스로가 또 밝혀줘요.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른바 통치행위를 하여 이게 통치행위를 하여 하면 그 다음이 논리적으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를 다시 자신들이 세워준 거예요. 학자들이 쓴 정의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가오가 있지. 그래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등의 제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취할지는 판단해야 되는데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답정너, 곧 누구? 판례. 그래서 어떻게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맞닿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해 가시면 돼요. 검토를. 그러니까 검토는 뭐라고요? 언제나 마지막 문장이 이거란 말이야. 언제나 마지막 문장이. 그럼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사례형에서. 그럼 논리적으로는 부정설이 가장 타당하죠. 논리적이라는 것이 뭐냐? 법 논리적, 이론적 근거로는 부정설이 타당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법 정책적 근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통치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례상 인정해 주더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 현실이더라. 현실 법정책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따르는 게 순응하는 게 맞은 것 같아. 이게 법정책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1대1 대응 관계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자 여기서부터 또 징검다리를 만들었죠. 국가 간의 협의다 이것. UAE하고 그래서 결과 자 국군을 해외 파견에 주둔하는 이건 아까 했었던 걸 그대로 썼고 다시 만들죠. 국제관계와 군사에 관한 거다. 이거는 무조건 통치행위죠. 국제관계와 군사에 관하여 대통령이 하는 국가작용자 임으로 이어서 이다 또 나오죠. 국가작용 임으로 그다음 맨 앞으로 가서 고대 정치적인 때 국가행위 이어서 뒤로 가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 억제 그 심사 대상을 제하는 영역인 통치행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랬는데 종지처럼 어떻게 쓰냐고. 뭘 어떻게 써요? 이 규칙에 의해서 쓰는 거라니까 이게. 이 규칙의 답안 작성을 이렇게 규칙에서 자꾸 훈련하면 이 글이 나와요. 이제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돼. 이거 빼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결론을 다 빼먹어요. 기껏 여기까지 써놓고 설문의 해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결론 이렇게 쓰기도 한데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묻는 문제에 대한 답. 자기가 평가한 말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거를 다 이제 어떤 강사가 그 얘기할 때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결론에는 앞에서 목차에서 얘기한 것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축약해서 압축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옛날 논술형 무슨 개소리. 그게 아니고 사례형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라니까요. 답이 맞으면 점수를 줘요 또. 이게 이제 사회 과학이라 할 때의 과학의 의미예요. 과학은 답이 맞으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자연과학도 답이 맞으면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물론 논리 구성이 촘촘하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걸어왔어도 어라? 이렇게 일이 올 수 있다고? 그럼 답을 준다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오는 게 엉뚱깨뚱한데 교수님들이 검토할 때 진짜 그런 길이 있어. 그럼 얘는 다시 가야죠 대학원을.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학에도 이 논리가 맞으면 답을 주세요가 뭐냐면 점수 주세요가 뭐냐면 답이 틀려도 논리가 맞으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답이 맞는데 판례에 따라 답이 맞는데 얘가 이상하게 왔는데 맞아버렸네. 그럼 다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이상하게 답이 틀려 점수를 준다는 오해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강사들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적 글쓰기로 답안을 작성하였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그 반응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묻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이 문제죠. 대통령과의 파변 결정은 행정법상 항고소인 대상이 되는가? 그럼 판례 입각해서 답을 내려주면 이렇게 쓰는 거죠. 대통령과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인 대상이 되는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뭔가를 팍 덧붙이고 싶어요 또. 위법대에 나왔으니까. 아니 어쨌든 여기다 뭘 써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쓰는 거죠. 대통령갑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으다. 법 정책상 판례는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통치 행위를 수용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점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심플한 이 말이 훨씬 점수가 좋아요. 그냥 100% 점수를 줘요. 그냥 깔끔하게 답을 제시해서 이제 쓰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생략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코멘트 이제 이건 본인 코멘트 다 보셨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 쭉 이거 보시면서 조금 저는 이제 이 코멘트 가지고서 이게 뭔가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를 본인이 이렇게 어떤 그 심장에다 울리는 이제 울림만 있으면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아,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시간에 이거로 잠깐 끝내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명한 곳에서 그 유명해서 파트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